네, 저희가 서론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많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예. 보죠. 그러니까 일단 그 각 업종별로 이 미래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다 각각 다르겠죠. 예, 우선은 반도체는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국제 정치, 예, 그리고 미래차와 바이오 의약품은 역시 공급 측면, 즉 기술 발전이 산업의 미래 변화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걸로 45인의 전문가분들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반도체 산업을 보면은 역시 지금 대대적인 시설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 미국의 중요도와 비중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미국 인텔, 한국 삼성전자 등 종합반도체 IDM이라 그러죠. 이 기업들이 선단 공정 파운드리 부문으로 공격적인 확장을 펼치고 있어서 앞으로 종합반도체 부문이 가치사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될 걸로 봤고요. 위탁 제조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여전히 TSMC가 세계 1위를 고수하겠지만 현재 대만 의존도 축소를 목표로 미국과 유럽연합이 자원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의 상대적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그 자리를 인텔과 한국 삼성전자가 일부 차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미국과 유럽연합이 대만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의도가 어떤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그 생산 차질이 많이 발생해서 그렇죠.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 규모로 피해를 많이 받고 그때 뭐 저기 한 1년 정도 이상 기다려야 주문한 거 받을 수 있었. 그리고 여러 부품이 모자라가지고 막 구형 부품 껴서 팔고 최신차 그런 거 많이 있었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그건 미국 상무장관이 직접 얘기한 건데 이제 뭐 제벌린이라고 대전차 유도 미사일 이런 거에 TSMC가 생산해줘야 되는 반도체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런 안보 물자를 갖다가 지금 대만, 중국 해협에서 가장 가까운 거기에 의존한다라는 거를 전략적인 위협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이어가면 집적회로 설계, 팹리스 분야에서는 전 세계의 점유율 70%가량을 미국이 10년 이상을 유지를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독주가 계속될 걸로 보고 있고요. 뒤이어 대만이 미디어텍을 중심으로 2위를 수성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종합반도체 기업들이 파운드리, 첨단 후공정, 그리고 일부 설계까지 수직 계열화할 걸로 보이고요. 선폭 미세화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주요 기업들이 이제 수십억 달러 규모, 한국으로는 뭐 4조 원, 5조 원을 매년 하이브리드 본딩, 뭐 웨이퍼 레벨 팬아웃 이런 첨단 패키징 분야 시설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포함해서. 그래서 현재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1위고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도 1위로 올라선다는 그런 계획, 야심찬 그런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팹리스 세계 점유율은 1% 남짓밖에 안 됩니다. 1%요? 물론 순수 팹리스 기업들만 계산해서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스마트폰 AP, 엑시노스 라인이 있죠. 그리고 스마트폰용 그 고화소 시모스 이미지 센서 이런 거를 다 합치면 조금 올라가는데 비메모리에서 3% 정도밖에 안 돼요. 설계 영역이 굉장히 약하고 그래서 순수 팹리스만 따지면 글로벌 점유율이 1%. 그리고 파운드리 상황도 녹록치가 않은데요. 저희 이제 공정별 매출액 자료가 이제 자료화면에 나갈 겁니다만은 현재 5나노미터에서 TSMC 매출액이 약 200억 달러로 한 26조 원이 넘는데 삼성 파운드리는 작년도에 10억 달러로 한 TSMC하고 20배 차이. 20배 차이 정도 나는 거네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 3나노 양산을 시작을 했는데 작년도 매출액은 약 2,600억 원 정도에 불과한 걸로 집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던 게 TSMC가 선단 공정에서 저렇게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는 이유를 보통 생태계 경쟁력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역시 삼성전자가 갤럭시 S 출시하고 나서 연간 3억 대씩 팔면서 애플이 특허 소송도 많이 걸고 그 자사 AP 물량 전부를 TSMC에 몰아준 지가 지금 5, 6년이 넘었습니다. 사실 5나노, 3나노 이런 매세대 최선단 공정에 연간 1억 대 이상 물량을 줄 수 있는 회사가 애플 외에는 전 세계에 사실상 없다고 보고 그래서 TSMC를 따라잡으려면은 삼성 파운드리 역시 연간 수천만 개 이상 양산이 가능한 그런 선단 공정 제품 생산 수요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는 기업의 최고위 리더십은 물론 우리 외교 역량도 일부 서포트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생각해 봅니다. 현재 그러한 유망 고성장 수요 시장으로
테슬라 비롯해서 차량용 반도체 네. 그리고 AI 반도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상황이 만만치 않네요.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또 다른 분야가 이제 자동차인데요. 자동차 산업의 어떤 미래 지형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동차도 변화가 엄청나죠. 예, 미래 10년 전후 시점까지 자동차 산업의 변화 방향은 전기동력화 그리고 자율주행 발전에 따른 ICT 및 소프트웨어와의 융합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내연기관차 시대라고 할 수가 있고 일본과 독일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내연차 부품 생태계와 조달, 생산 경쟁력에서 특히 그렇죠. 토요타는 너무 유명하고 하지만 전동화, 자율주행으로의 이행에 따라서 테슬라, 구글 등 플랫폼 기업 그리고 인텔, 엔비디아 등 자율주행용 첨단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을 보유한 미국이 다시금 자동차 산업에서 주도권을 좀 가져올 것 같다고 보고 이게 사실 내연기관차가 처음 나오고 박사님 뭐 주식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워렌 버핏 선생님이 주주총회에서 네. 하신 말씀인데 내연기관이 옛날에 신기술이었을 때 미국에만 자동차 회사가 2,000개가 가까이 있었다고 해요. 네. 일본, 독일 내연차 기업들이 근데 추격을 해오면서 네. 그리고 여러 번 기술적 변화를 거치면서 현재 미국 완성차 업체가 네. 아시겠지만 GM4도 2개 남았죠. 예, 2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산업의 어떤 변곡점이 무서운 건데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 전기동력화, 자율주행으로의 변화가 반도체 산업과 같이 글로벌 분업구조, 주요 플레이어 다시 한번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주요국들 전기차 도입 촉진 정책으로 EV 보급이 굉장히 빨라질 걸로 보이죠. 말씀하신 대로 그 자동차 분야는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이게 되게 중요한 어떤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보급 전망에 대해서 여러 기관들이 자료를 내고 있고 기관마다 뭐 숫자는 조금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2022년 기준으로 현재 한 800만 대 정도 수준인데요. 디로이트 전망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지금보다 한 4배 정도 증가한 3,100만 대 수준으로. 그러니까 신차 판매량. 그렇죠. 전기차 신차 판매량이 2030년 정도에 한 3천만 대가 넘는 거죠. 지금보다 한 4배 늘어날 거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2040년이 되면 전체 신차 판매량의 60%가 전기차. 그렇게 많이? 그래서 한 6천만 대까지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이제 가솔린 감성에 익숙해가지고 전기차는 좀 그러니까 가솔린 감성에 미련이 많이 남는데요. 2025년 지나면서 보급이 진짜 엄청나게 빨라지겠네요.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이미지는 아무래도 탄소 중립, 친환경화 이런 것들과 무관하지 않고요. 이제 일반 소비자들도 내연차가 아무래도 탄소 발생량도 높고 환경적으로는 친화적이지 않은 그런 수송 수단이니까 전기차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하는 그런 소비자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 시장이 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의 핵심 부품이 뭐죠? 배터리. 사실 제가 산업연구원에서 배터리 그 연구 담당하고 있는데요. 배터리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배터리의 가장 주된 수요처가 전기차입니다. 이에 따라서 배터리 시장도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한 조사 기관의 전망에 따르면 2030년까지 지금보다 무려 10배 정도 성장해서 메모리 반도체 2배 규모에 이르는 그런 큰 어떤 산업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장 잠재력이 큰 이 배터리 산업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유율로 좀 말씀을 드리면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 우리가 한 49%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이 한 27%, 일본이 19% 정도 되니까 이제 크게 앞서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중국을 합친 진짜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국이 앞섭니다. 근데 중국 시장은 자국 기업 위주의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사실 우리가 어떤 실질적인 그런 1등 국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배터리도 말씀하신 이 전략적 가치가 높은 분야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그 산업 패러다임 이거를 추동하고 있는 게 제 생각에는 탄소 중립하고 디지털 전환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이 배터리가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전기차라든가
그다음에 UAM 이런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도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시대로 가야 되는데 이때도 이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기술 분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향후 이 배터리 산업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배터리와 관련 연관 관계를 갖고 있는 그 많은 산업에 그 패권을 줄 수 있는 그런 중요도가 있는 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주요국이 이런 인식 속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배터리 분야의 산업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이 전례 없는 수준이라서 그렇지 이게 사실 국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거의 전쟁 행위에 가까운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작년에 발효된 그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가 뭐 유럽은 지금 배터리법이라든가 핵심 원자재법 이런 법들을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배터리가 반도체와 바이오와 더불어서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IRA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미국이 자국 주도의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재편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배터리의 광물 소재 이른바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 가치가 높은 배터리 분야에서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위협을 느낀 거고요. 이런 것들을 견제하고 또 차단하는 목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같은 배터리와 관련된 산업 정책을 펴고 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에 대한 광물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인식하에 핵심 원자재법과 같은 법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배터리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러한 어떤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을 잘하지 못하면은 우리도 상당히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박사님. 이게 참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로 이게 세계에서 1위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데 저희 미래차 관련해서 이제 배터리 얘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따라서 앞으로 반도체, 전자, 소프트웨어와 자동차가 하나로 합쳐지는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SDV 기술과 서비스 측면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애플 카플레이 혹은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자동차 관련 수많은 스마트폰 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실제 차량 생산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애플리케이션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자동차 산업 가치사슬의 주요 플레이어로 등장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우리 정부 조직 구조상 어려운 얘기지만 앞으로 완성차 산업에서 제조는 물론이고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들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거의 모든 분야를 융합해 가는 과정이 될 거라고 보이는데 사실 저희가 연구 보고서를 할 때는 이런 빅테크 플랫폼들의 외주 생산을 활용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도 저희가 고려를 했었죠. 대표적인 게 애플카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했었었고 우리 정부 전략, 정책 기획과 실행 역시 부처 간 경계를 과감하게 허물고 전혀 관련 없는 분야와의 시너지 창출과 혁신을 위해서 큰 자기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자동차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얘기를 이제 나눴는데요. 이제 한번 그 바이오 의약품 산업으로 한번 이야기를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이오 의약품 앞으로의 전망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전략적 대응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바이오 의약품이 좀 생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바이오 의약품은 저희가 그 알약 있죠. 그런 거는 보통 화학 합성 의약품이라 그러고 이런 거와는 달리 그 원료가 미생물, 동물성 세포 배양, 즉 생물학적 제재를 가지고 만든 의약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대중적인 화학 합성 의약품보다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포함해서 일본, 중국 이런 동북아 국가는 물론이고 인도 태평양 개도국에서는 일반 국민들은 사실상 접근하기 어려운 가격대라고 봐야 되는데 또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는 약품 수가가 강하게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같은 국가 의료보험제도 그리고 민간 의료보험 회사들이 그 제도가 박사님도
아시겠죠? 많이 복잡한데 저는 뭐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천문학적인 약값을 지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바이오 의약품 최대 시장이라고 봐야 되고요. 또 대형 제약사들도 투자비를 회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신약 개발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대고 있는 거죠. 천문학적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냐? 작년에 세포 유전자 치료제 M&A 규모가 거의 300조 원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큰 시장인데 그래서 앞으로도 연구개발 수요 시장 규모 측면에서 미국이 계속 앞서 나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참고로 바이오약품 시장 규모가 IQVIA라는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2020년에 3,400억 달러니까 한 400조 원 정도. 네. 그다음에 26년에는 6천억 달러니까 720조 원을 돌파하면서 거의 반도체 산업과 비슷한 규모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은 유럽, 그중에서도 스위스 기업들이 신약 개발 능력과 제조 유통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가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가 CDMO, 백신, 바이오 시밀러와 같은 이 바이오 약품 위탁 개발 생산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롯데라든가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이 이 시설 투자하고 M&A 같은 걸 진행하고 있는. 저희가 사실은 산업 분석을 할 때 신규 산업에 대기업이 들어간다 그러면 유망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좀 약간 간접적인 판단인데 고려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반도체에 비해서 설명하자면 존슨앤존슨, 암젠, 로슈 이런 미국, 유럽 대형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인텔 같은 종합 반도체 기업처럼 신약 개발부터 자체 의약품 생산 공장까지 갖고 있지만 팹리스처럼 신약 개발에만 특화돼 있고 실제 생산은 외주를 맡기는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바이오 반도체랑 좀 비슷한 구조네요. 그래서 이 외주 생산하고 개발 일부를 도와주는 파운드리 같은 비즈니스가 CDMO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CDMO 시장 규모가 프로스트 앤 설리반이라는 시장조사 기관 자료 기준으로 작년에 한 26조 원인데 28년에 80조 원 정도니까 연평균 성장률이 15%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영업이익률도 꽤 높습니다. 지금 그 동물 세포 기반 이 생산 용량으로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세계 2등. 종합 제약 기업 말고 CDMO만 놓고 보면은 2025년부터 한국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위에 세계 1위에 올라설 걸로 예상이 되고요. 한 가지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코로나 사태 당시에 한국이 미국 기업들의 mRNA 백신 양산을 공급망 교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해내면서 우리 기업과 기술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 대한 대외 신인도가 급격히 상승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주요 바이오 한국 기업 임원진들하고 다 얘기를 해서 파악한 내용이고 여기에 미중 갈등 상황, 바이오 분야도 중국 견제가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속된 말로 비커 걸레 한 장까지 FDA 심사받고 지정된 업체 물건을 써야 된다는 그 엄격한 품질 관리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의 외주 생산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께서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보고 반도체의 버금가는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은 인천 송도 주변 시설 입지를 이 동부가 바이오의 공급망 허브, 바이오의 TSMC 신주과학단지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반도체도 그렇고 또 배터리도 그런데 이제 바이오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이 양산 능력 이런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거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바이오 분야의 양산 능력 이런 것들이 잘 발휘가 돼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글로벌 제약사들의 신뢰를 얻고 그래서 그쪽 분야가 더 앞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CDMO도 있지만 지금 그 바이오 시밀러 시장도 급격하게 늘어날 거라고 그렇게. 요즘 의료보장제도 예산이 또 이제 부담이 많이 돼서 미국, 유럽에서 바이오 시밀러 도입 촉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시밀러는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 이제 유사한 제품을 또 임상을 거쳐서 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통시키는 제품을 말하고요. 네. 아마 자료 화면이 나갈 겁니다만은 2030년까지 10개 이상의 블록버스터 바이오 의약품. 블록버스터라 그러면은 약 한 개 연매출이 약 5조 원 이상 되는 와, 네. 약 하나에 그런 약들이 특허가 연쇄 만료되면서 시밀러 시장이 급격하게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약제들 연간 매출이 800억 달러니까 한화 100조 원이 넘는 시장이 새로 창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전자나 반도체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핸드폰이나 전자는 제품이 나오면 1, 2년 지나면 가격 반감기가 너무 빨라요. 근데 바이오 약품은 점유율을 확보하면 이 수익률이 굉장히 오래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미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 에피스, 동아 소시오 홀딩스 같은 주요 기업들이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뭐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요. 마무리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하시면서 뭐 기업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또 저희 원내에 있는 그 전문가 분들, 그다음에 학계에 계신 교수님들, 뭐 산업부, 기재부 이런 공무원분들하고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말씀 나누면서 새로 얻게 된 어떤 인사이트라든가 우리 정부 정책 관련해서 이렇게 제언하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겉으로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밸류체인 가치사슬 구조가 업종 간 상당히 유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설계와 생산이 특화 분리된 반도체와 바이오 의약품을 들 수가 있고, 저희가 꼭 반도체나 바이오라 그래서 해당 업종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만 갖고 판단을 하거나 정책을 하지 말고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력 산업에서의 인사이트, 역사적 경험을 이 집단지성을 통해서 좀 응용을 한다면 아마 우리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 돌파의 실마리를 충분히 좀 가질 수 있지 않나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네요. 그런 기대를 좀 갖게 됐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자세히 말씀 안 드렸지만 우리가 반도체에서는 메모리 파운드리,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에서는 CDMO,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표준품 양산 경쟁력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쉬운 기술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그에 반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시장 창출 기능을 하는 팹리스 그리고 신약 개발, 이 원천 기술 경로가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영미권이랑 결정적인 동북아 국가들의 차이점이 이제 추격형으로 경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시장 창출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2007년 이전에는 세상에 없던 아이폰이라든지 새로운 항암제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연매출 규모 조 단위의 신약 벤처나 팹리스 유니콘 배출, 이런 걸 실제로 이뤄내려면은 정책의 초점이 민간의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좀 큰 그림에서 생태계라 그럴까요? 우수한 인재 스타트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토양과 인프라를 만드는데, 다시 말하면 민간 주도 기반 고도화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국, 일본, 중국이 똑같아요. 현재 정부와 기업이 돈을 올해 얼마 넣으면 2030년에 뭐 점유율 몇 위 하고 뭐 매출 얼마, 이런 투입형의 관점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 관점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이고, 긍정적으로 또 보자면 이제 그쪽 분야가 중요하니까 더 많은 이제 지원과 그다음에 팹리스 그리고 신약 벤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내년도에 이제 모험 자본, 즉 벤처 캐피탈 연구를 하나 기획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한중일 모두 글로벌 수준 혁신 기업 창출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저희가 자주 얘기를 나눴지만은 늘 동북아 경제의 한계 상황을 생각하다 보면은 금융의 문제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인텔, 애플, 제넨텍 이런 반도체 바이오 분야의 실리콘밸리 신화에 배후에 있는 미국 샌힐 로드의 벤처 캐피탈, 관련 자본시장 제도와 토양,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할 만한 전략산업 분야 혁신기업 창출 방안, 요거에 관해서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연구입니다.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경희권 박사님 모시고 작년에 저희 산업연구원이 했던 중점과제 글로벌 산업 지형 변화에 대응한 전략산업 발전 방안의 여러 가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특별히 전략산업이라고 하죠.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까지
이 전략 산업에 대해서 지금 뭐가 이슈가 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기업과 정부가 전략 산업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지 이런 말씀을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경영관 박사님께서 400페이지에 달하는 좋은 보고서를 써주셔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저희 많은 얘기 나눴지만 사실은 또 더 많은 얘기는 보고서에 많이 담겨 있으니까 보고서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